안녕하세요. 빈손으로 시작해 꽤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빈손이었던 손을 꽉 채우는 대신에 나름 잃는 것도 많았네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의견이 안 맞아서 혹은 결혼 시작 전에 서로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건 그렇다 쳐도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아 결혼을 포기한다는 건 참으로 마음이 안 좋더군요. 아, 저 역시도 결혼을 경험했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야기의 시작을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가면 좋겠네요. 빈손으로 시작하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다들 그렇게 시작하셨어. 빈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구면 뭐라도 되겠지. 아유, 참 세상 속편한 소리 한다. 가만 보면 자기 말하는 거는 무슨 거의 해탈한 스님이나 다름없어. 돈 없이 결혼 생활이 잘 되겠니?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결국은 아무리 사랑해도 돈 때문에 인상 찌푸리는 거, 그건 시간 문제라더라. 우리 친정언니 봐봐. 내가 자기한테 얘기 안 했어?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부모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다. 돈 때문에. 걱정 마세요. 우리는 돈 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남편과 저는 주위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뒤로한 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정말 빈손, 말 그대로 정말 빈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이나 저나 독인 객인이었으나 그나마 제가 상황이 더 나았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남편이랑 제가 만났을 적 남편 나이는 30살, 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다니면서 정말 차근차근 착실하게 돈을 모았어요.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그렇게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그 나이에 빌라 투룸 전세에 살고 있었죠. 고작 빌라에 고작 전세,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 빌라는 궁궐이나 다름없는 급이었어요. 전세도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으니까요. 남편이랑 만나게 된 건 남편이 제가 직원으로 일하는 미용실에 정수기물을 배달하러 오면서부터였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눈길이 가는 사람이라 둘이서 자연스레 눈이 맞게 되었네요. 더군다나 남편은 당시에 성실하다고 저희 미용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사람이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더 좋게 봤던 이유는 누가 봐도 잡초 같은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결정적으로는 미용실 원장님이 거하게 저희를 밀어주셨죠. 아이 참,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냥 또래도 또래고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원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아이, 그러지 말고 잘 만나 봐. 응? 성만 씨 말이야. 원래는 자기 사업했던 사람이었다더라. 뭐 사업했던 거 뭐냐 물어보니까 시대를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갔더라고. 아유, 사람이 성실하고 다 좋기는 한데 시대를 너무 역행하는 것 같아. 그거를 자기가 옆에서 똑부러지게 잡아주기만 하면 분명 대박 난다니까. 그래요. 성만 씨가 영아 언니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두 사람만 모르지. 우리는 둘이서 잘 돼가고 있는 거 단박에 눈치채고 있거든. 언니도 내숭 그만 달고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 그러다 다른 사람이 채간다. 부끄러운 마음에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았고 그 사람 역시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게 맞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원장님은 저한테 그 사람이랑 잘해보라고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다시 재기할 거라면서 그 당시에 쓰리잡을 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더더욱 이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상형이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말을 했었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물론 그런 아빠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셔서 저 홀로 살아야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저희 아빠를 닮은 그 남자에게 이끌려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그렇게 연애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 이 남자가 도통 결혼하자는 말을 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연애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말이에요.
요즘이야 결혼을 다들 늦게 하는 추세지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이고, 여자 나이 30살 넘어가도록 시집 못 가면 거의 뭐 세상 끝난 것 같이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남편한테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 내가 늘 얘기했잖아. 나는 아이도 빨리 낳고 싶고 가정도 이뤄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싶다고. 나 나이 더 들면 아이도 못 낳아. 그런데 자기가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안 그래?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말한 거였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결혼하자고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나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암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해요? 미래에 대한 뜻이 맞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저렇게까지 말하고 나서야 남편은 자기 속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은 못하는 거야. 내가 무슨 염치가 있고 무슨 비전이 있어서 너한테 당당하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겠어. 안 그래?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고작 저것 때문이었다니. 남편이 결혼하자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고작 저것 때문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족 환경이라는 게 아마 큰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당시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날린 탓에 자기 어머니랑 월세살이를 했어요.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라, 그러려면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살던 집 보증금도 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여러모로 복잡했던 거죠. 저는 남편이 저한테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듣고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본 거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났었어요. 속상도 했고요. 도대체가 사람을 뭘로 봤길래 이래? 누가 자기 보고 집 해오래? 우리 집에서 살면 되지. 자기 그 보증금 빼서 내 돈이랑 합쳐서 빌라 3룸 구하면 되고, 어머님도 다리 안 좋으신데 우리랑 같이 사시면서 우리가 챙겨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고 말을 못했다고? 나를 대체 뭘로 본 거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할 때 남편의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인간성을 알고 있었고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 역시 연애를 하며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없이 자라는 저한테 엄마의 정은 이런 거다.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준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신혼부터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말이 시어머니를 모신 거지 시어머니한테 제가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네요. 아침 출근할 때 밥 굶을까 봐 주먹밥 서둘러 만들어서 출근해 나가는 며느리 입에 넣어주시고,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네요. 결혼을 한 게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저희 남편도 저희 시어머니도 저희 세 사람 모두 일이 잘 풀려 나갔으니까요. 영아,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복덩이. 영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니? 사람들이 다들 모아서 이야기한다니까. 너 때문에 상필이 저 녀석 사업도 잘 되고 나도 얼굴 덮인 거라고. 아이고, 어머니도 그게 무슨 제 덕만 있겠어요? 어머님 덕도 있고 그 사람 덕도 있고 그렇게 저희 셋이 만든 거죠, 뭘. 저야말로 어머님이랑 이 사람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간이 가고 일은 계속 잘 풀려갔죠. 남편 나이 48살, 제 나이 45살. 어느덧 우리 부부가 40대 중후반에 들었던 순간부터 남편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결혼하고 살아나가면서 돈도 같이 모으고, 특히나 제가 감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면 그게 예지몽처럼 맞을 때도 있었고, 왠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안 하면 꼭 탈이 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저의 감은 남편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죠. 남편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덤벼들었거든요.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한 땅자리이며 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에만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제 감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 봐봐라. 우리 영아 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된 거야. 아유, 평생을 그렇게 남의 집에서 월세 내고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영아야,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엄마는 아들한테 고마운 건 하나도 없지. 그저 우리 영아, 우리 영아. 누가 보면은 내가 이 집에 사위로 들어온 줄 알겠어. 어떻게 자기 아들보다도 며느리만 그렇게 감싸고 두시는 건 몰라. 당연하지, 이 녀석아. 우리 영아가 얼마나 귀한 복덩이인데. 어찌 보면 느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이 빠르게 재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40대가 뭐 옛날 40대인가요? 한창인 나이잖아요. 그렇게 재기에 성공을 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저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 인생이 2막이 시작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덕에 부자가 된 남편한테 건물 명의 한 개 정도는 나한테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어엿한 미용실 원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굳이 남의 건물에 세를 내고서 가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전까지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몫이 제일 좋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번에 당신이 계약한 건물 말이야. 거기도 자리 좋더만.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젊은 엄마들도 많잖아. 내가 당신한테 거기 계약하라고 한 것도 입지가 딱 좋아서 얘기한 거였거든. 그런데 지금 봐봐. 건물값도 바로 오르고. 그러니까 나 그 건물 하나만 내 명의로 해주라. 기존에 있던 건물이 워낙 좋은 위치에 있던 터라 굳이 남편 건물에 안 들어가고 남의 건물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새로 매입한 건물이 제가 기존에 있던 건물 자리 못지않게 좋은 곳이었기에 저는 그곳에 꼭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까지 일구는데 제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남편이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아주 흔쾌하게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남편은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상을 팍 찡그리며 이야기했어요. 기가 차다는 듯 말이죠. 뭐?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 건물이 얼마짜린데 내가 그걸 당신 명의로 돌려줘. 아, 이 사람아, 내가 당신 차 바꿔줬잖아. 그 정도 해줬으면 된 거지. 막말로 우리가 애라도 있으면 내가 애 낳아준 거 고맙다고 당신한테 건물 명의 줄 수도 있겠지만 뭐 빌미가 없잖아. 안 그래? 남편이 제게 뒤돌아서 말해준 대답은 저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대답뿐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 상황에서 굳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도 덩달아 버럭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정말 많이요. 아, 내가 애를 일부러 안 낳은 거야?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 뻔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꼭 애 얘기 나오면 그렇게 말하더라. 당신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나도 힘들었다고. 그런데 무슨 왜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당신 혼자서 마음고생하고 당신 혼자서 힘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야. 나한테도 그건 상처야.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 명의 달라고 했는데 왜 무슨 건수 하나 잡은 것처럼 여기서 애 이야기를 꺼내냐고. 건물 명의랑 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당신 지금 내 약점 잡은 것처럼 이야기한 거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빨리 가정을 이뤄서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싶었으나 그건 쉽지 않았죠. 자연임신으로 가진 첫 아이를 유산한 뒤 시험관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첫 아이 유산 후 형편이 나아지면 시험관을 해봐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제 나이 40살에 접어들어서 시도를 했거든요. 너무 늦었던 건지 시험관은 계속 실패했어요. 몸은 붓고 무겁고 그저 힘들고. 그런데 아이는 생길 기미도 안 보이니 저는 우울증까지 앓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시어머니도 아셨고 남편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저의 약점인 것처럼 들먹거리며 저렇게 말을 하니까 숨이 턱턱 막혀왔죠. 그럼 그때 나한테 괜찮다고 하지를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때 나한테 괜찮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사람 피 마르게 할 거면서 애 이야기만 나오면 숨도 못 쉬게 만들 거면서 왜 괜찮다고 했어? 왜? 그때는 분명 자기도 괜찮다고 애가 중요하냐?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된다라고 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친정엄마 같은 우리 시어머니, 제가 속상해하는 거 알게 되시면 당신이 더 속상해하실 뿐이라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어떠한 말도 안 하고 티도 내지 않고 그저 입 다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있었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혼자 숨죽여 펑펑 우는 것뿐이었죠. 남편은 전할 일에 대해 저한테 그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대요. 내가 없는 말 한 거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도와준 거 생색내려거든 그만두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저한테 할 만큼 했다고 말이죠. 할 만큼 해? 아이고, 고작 외제차 하나 사준 거. 그때부터 직감적으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 나이 45살 새해 첫 시작이 남편과의 저 다툼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네요. 저요? 할 말 정말 많았거든요. 당신, 내가 지금 하는 말 절대 잊지 마. 알겠니? 아이고, 당신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제 좀 그만해. 아, 무슨 여자가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아서는 새해부터 지금 이게 뭐냐, 어? 어머니 해돋이 여행 가셨으니 망정이지. 어머니 앞에서 안 좋은 꼴 보일 뻔했어. 알아? 알아. 그런데 당신도 생각 똑바로 해. 당신 이렇게 돈 벌게 만들어준 거 그거 나야. 내가 우리 손님들 중에 큰 손 있으면 너랑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주고 했었지? 그 사람들이 당신 보고 도와준 것 같아? 아니야. 순전히 내 얼굴 보고 사람들이 당신 도와준 거야. 알아? 당신 진짜 생각 잘해?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이야기했어요. 생각 똑바로 하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제가 감이 좋아서 남편 사업을 잘 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다들 돈이 좀 있는 고객층이에요. 오래된 단골 손님들과는 언니, 오빠, 동생 하며 지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소개해주는 자리까지 굳이 만들어가면서 내 남편 사업머리 좋다. 투자해보셔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인간이요? 그 인간은 그거 투자받은 거 다 100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바닥부터 다 긁어 이야기하니 그제야 그 인간 알겠다고 건물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겠다고 하대요. 그런데 말만 할 뿐 좀처럼 바꿔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 다툼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말이야. 옛날처럼 다시 일부 다처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왜 아프리카인가 어디 뭐 원주민 애들은 아직도 그런다며. 여자가 남자 뒷바라지 싹싹 해주고 적당히 남편 기분도 좀 맞춰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엄마? 뭔 개소리야. 이놈이 이거 배부르게 밥 먹고 다니니까 머리통이 부었나? 에라 이놈아. 어디서 네 애비 같은 소리를 짓거려.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예, 영아야. 이놈 이거 뭐 잘못 먹었다니. 웬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잡아줬다니. 어머니, 저 사람 허파에 바람 든 지 한참이에요.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왜?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당신이 지금 어머니 앞에서 일부 다처제라느니 그런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 저 사람 요즘 허파에만이 아니라 온몸 전체에 바람이 들었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저것 보세요. 저게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놈이면 자기 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저걸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자기 온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였죠. 일부 다 처제? 저거 정말 미친놈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가 바람을 엄청나게 피워서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바람 피우는 놈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실 정도였거든요. 일부 다처제 남편 입에서 저 말이 나오는데 저때 제가 쎄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사실 그전부터 쎄함은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네가 아이를 낳았으면 건물 줬을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부터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저 감 좋다고요. 이 망할 놈 이거 분명 뭐 있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제 감을 곤두세우며 그 인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티도 안 나게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얼마든지 잘 구슬려서 일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오빠 지금 나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 알지? 오빠 여기서 동네 양아치들처럼 나 몰라라 하고 발 빼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알지 알지. 아이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 어? 그리고 자기 동네 양아치 놈들이랑 같아 보여? 와 그건 정말 나에 대한 모욕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가 금방 해결할게. 저의 쎄한 그 느낌 그대로 그걸 증명해 주듯 그놈한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였는 줄 아세요? 남편이란 인간한테 투자했던 돈 많은 저의 손님 중 한 명인 그 남자 대표의 세컨드였습니다. 참 관계도 복잡해요. 아니면 원래 근본부터가 그런 놈인 건지 만나도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는 첩질하는 여자랑 또 바람을 피우다뇨? 겁도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 여자가 제 남편 아이 가졌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남편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듣는데 아드레날린이 아주 솟구치더라고요. 좋아서 그랬냐고요? 아니, 분노에 휩싸여서요. 분노에 휩싸여서 손이 덜덜 떨리고 아주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 내용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남편 뒤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혼자서만 알고 지내면서 말이죠. 이미 그 인간이랑 관계는 틀어진 터라 집에서도 별 대화 같은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저야 뭐 더욱더 철저하게 그 인간이 하는 외도며 더러운 짓거리 다 모일 수 있었네요. 아이고 엄마 걱정하지 말어. 엄마 아들 돈 잘 벌어. 엄마 아들이 능력 좋아서 엄마 며느리 외제차 사준 거 봐봐. 내가 엄마한테 옛날부터 약속했었지. 내가 돈줄은 타고난 놈이라는 말 들었다니까. 엄마 아들 믿고 칠순잔치 거하게 하셔요. 내가 특별 선물도 준비했어.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그렇게 거하게 한다니. 아이 나 안 그래도 괜찮아. 우리 영아 덕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그리고 이놈아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뭘 네 힘으로 이렇게 돈까지 벌었니. 다 영아가 옆에서 얘기해주고 해서 한 거지. 너는 영아한테 잘해야 해. 엄마는 꼭 좋은 날 그런 소리를 하더라. 나도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아유 맨날 무슨 저 사람 얘기하면서 저 사람 덕에 내가 잘 됐다고 그래.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무튼 아들이 거하게 칠순잔치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며 3개월이 지나갈 즈음이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 칠순잔치랑 딱 맞물렸어요. 저야 뭐 이미 그놈이랑 이혼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친정엄마 같은 우리 시어머니 칠순은 꼭 챙겨드리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 꾹 참았습니다. 물론 마냥 등신같이 참은 건 아니었고요. 저도 노리는 게 있었거든요. 벼르고 벼르던 그것을 터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시간은 흘렀고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말했던 특별 선물은 그 잔치를 뒤집어 놓을 만한 큰 사이즈였죠. 피날레를 장식하듯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에 자식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절하는 그 타이밍에 말이죠. 남편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나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쌍놈 아닌가요? 엄마 인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 새며느리 될 사람. 이 사람 뱃속에 엄마 손주 들어있는 거야. 내가 엄마 특별 선물 준비한다고 했지. 엄마 손주랑 엄마 새며느리. 저 미친놈. 저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는 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 상황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우리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와준 다른 손님들도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들 할 말을 잃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말만 그렇게 하시지 웬만해서는 나쁘게 행동하시거나 하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신 아들이 한 미친 짓거리에는 정말 제대로 화가 나셨던 건지 시어머니는 당신 앞에 놓인 떡 케이크를 번쩍 들고서 나와 그걸 당신 아들 면상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나 봐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던 것처럼 우리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이 당신이 남편과 똑같이 바람을 폈다는 그 사실에 초인적인 힘이 발생한 것이죠. 그 무거운 떡 케이크를 얼굴에 정면으로 맞은 남편은 쌍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당신 아들 얼굴을 퍽 하고 밀치셨죠. 어머, 오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빠는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비싼 장소까지 다 예약을 한 건데. 어머니, 제 뱃속에 있는 아이 아들이래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것들 아주 버러지 같은 연놈 둘이서 잘 만났네. 뭐? 누가 네 어머니야? 너는 집에 있는 너희 엄마 생각은 안 하니? 네 부모라는 사람들은 당신네들 자식년이 밖에서 첩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는 거야? 아이고 그래. 알고서도 그냥 놔두는 거면 그 양반들도 제정신 아닌 양반들인가 보다. 누가 네 어머니야? 그리고 가정 있는 남자랑 딴 살림 차려서 애까지 가진 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를 나와서 떠들어대? 엄마,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왜 큰 소리야? 엄마 때문에 우리 애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어? 어차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면서 왜 이렇게 사람한테 막말을 하고 못되게 굴어? 저놈 저거 미쳐도 제대로 미쳤더라고요. 여자의 눈이 먼 건지 아니면 진짜 돈 벌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잔뜩 들은 건지 미친 소리를 말이라고 잘도 떠들어대대요. 시어머니는 절대 꿈쩍도 안 하셨어요. 되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당신 아들에게 물까지 끼얹으시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셨죠. 어떻게 조강지처를 놔두고 그것도 너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준 네 처를 두고 이딴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자기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하면 일단은 수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놈은 그런 생각조차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놈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상간녀와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해주지 않는가. 그거에만 꽂혀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개소리를 했다니까요. 엄마, 우리 이러지 맙시다. 어? 어차피 이제 다들 가족될 사이인데. 엄마, 이제 손주 볼 수 있어. 엄마가 늘 그랬잖아. 나 닮은 손주 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쉽다고. 조강제쳐? 그것도 옛말이지. 쓸모가 없잖아, 쓸모가. 애를 낳기를 해? 뭐를 해? 안 그래? 이거. 이놈 이거 아주 정신이 나가도 한참 전에 나갔네. 넌 미쳤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사람이 이런다니? 어?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네가 어떻게 네 처한테 이래? 네 아비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너 뻔히 다 알면서 그거를 네 처한테 똑같이 이래? 네 아비 닮아갈 거냐 정말? 와, 저게 사람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시어머니가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데 왜 당사자인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상간녀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 상간녀와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아이 앞세워서 저한테 이혼을 요구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거야 쉽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 멍청한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대로 남겨둔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새벽마다 봤으니까요. 어디 그뿐이게요. 뒤에 사람까지 붙였는데 제가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인간이 방귀를 몇 번 뀌는지도 다 셀 수 있었어요. 그것들 일부러 작정하고서 온 거였거든요.
정말로 오빠 어머니가 손주 갖고 싶다고 한 거 맞지? 나 오빠만 믿고 지금 덤벼드는 거야. 나는 사랑이 중요한 여자니까. 나 정말로 오빠 한 사람만 보고 내 인생 거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사랑이 중요한 남자야. 나야말로 너 하나만 보고 내 인생 걸고 있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정이 약해서 그 여자한테 그냥 내 며느리다 하고 계시는 거지. 자기 손주 임신한 거 우리 어머니가 알잖아. 그럼 그 여자 바로 쫓아낼걸. 걱정하지 마. 미친년놈 맞는 거죠. 배불러서 가면 자기네 엄마가 상간녀와의 재혼을 허락해 줄 거라고 떠들어대는 남편놈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도대체 왜 저런 놈이랑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저런 놈 지갑을 부풀려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나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일을 제대로 간 거죠. 그리고 칠순잔치에서는 제가 예상한 대로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여기서 시어머니처럼 제 남편놈한테 화를 낸다거나 상간녀 머리채를 잡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영아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예, 너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어? 아이고, 에라이 망할 놈아. 너 이 여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서 네가 잘 살 것 같으냐?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서 요즘 말도 안 걸고 얼굴도 안 보길래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제 뒤에서 저러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자리에서 거의 자지러지다시피 오열 연기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당신 아들한테 더더욱 화를 내고 소리를 치셨죠. 네 안사람 우는 거 봐라.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 흐름을 제가 놓칠 리가 있나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눈물을 짜내면서 제가 지어낼 수 있는 최대한 가련하고 슬픈 여자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연기를 펼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정말 너무한 거 알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 그 파마약 염색약 내 손에 묻혀가면서 손이 닦아져도 당신 사업 도와주겠다고. 나 그렇게 돈 벌어가며 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좀 잘 봐달라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당신 뒷바라지 했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래?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나랑 새해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 때처럼 해봐. 눈에 쌍심지 켜고서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얘기해보라고. 아이씨, 사람 돌겠네 정말. 내가? 내가 당신한테 언제 쌍심지를 켰다고 그래? 우리가 언제 싸웠는데? 당신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없는 일까지 지어내서 어떻게든 나 당신 인생에서 떨고 보겠다 이거야? 그래, 이혼하자. 내가 이혼해 줄게. 서류 내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혼 서류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상간녀 얼굴을 바로 보고서는 이혼하자는 말을 한 번 더 외쳤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낚아채서 제 주머니에 준비해둔 도장으로 도장을 쾅 하고 찍었어요. 남편이나 상간녀나 제가 도장을 찍을 줄은 몰랐나 보죠? 그것들 둘이서 나중에 가서 말 바꾸면 안 되고 무조건 이혼하는 거라고 저한테 누누이 말했어요. 정말 이혼하겠다고 도장 찍어준 거 맞는 거냐면서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묻는 그것들한테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저의 연기의 마무리는 지어야 했기에 저는 가련한 여주인공의 빙의에 눈물을 또르르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평생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딸로서 어머니 며느리로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안 두네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보, 그래. 당신이 내가 싫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그렇게 염색약 묻혀가며 번 돈으로 당신 뒷바라지하고 손님들한테 앓는 소리 해가면서 당신 한 번만 잘 봐달라고 읍수하고 그래, 그것도 다 당신이 나 만나준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선물 준 거라고 생각하자. 아이고, 영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당연히 너는 내 며느리고 내 딸이지. 누가 너를 대신한다니.
어이구 이 망할 놈아. 너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요. 최후의 한 방이랄까요? 어릴 적부터 연극반에서 활동하며 나름 연기 경력을 쌓아놓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네요. 어쨌든 저의 마지막 한 방이었던 또르르 흘러내린 눈물에 저희 시어머니는 제대로 화가 나셨어요. 모든 게 제 예상대로 흘러갔죠. 아유, 그 순간은 다시 떠올려도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얘 아가 영아야. 너 저놈이랑 이혼해. 두말할 거 없이 이혼해. 내가 건물 세 채 너한테 다 준다. 여기 다 증인이야. 녹음해. 내가 너한테 건물 다 준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노망 나셨어? 노망은 내가 아니라 네 놈이 났지?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지혜비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 명의로 된 건물 내가 내 딸 같은 며느리한테 준다는데 뭘 그래? 그리고 그쪽은 내 며느리 아니니까 애를 낳든 뭐 알아서 해. 알겠어? 네 놈이나 천연이나 개밥에 콩나물 같은 것들이야. 사실 저는 남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건물을 다 돌려놓은 걸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 치사한 인간이요, 글쎄. 세금도 많이 물기도 싫고 제가 혹여나 자기 인감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어떻게 해버릴까 봐 시어머니 앞으로 돌린 거 있죠. 시어머니한테는 제 명의로 해주고 싶은데 그냥 바로 주거나 하면 제가 세금을 많이 물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몇 년만 들고 계셔라 하면서 시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저 저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같은 분이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가진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에 저런 연기를 펼칠 수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요, 아무리 당신 아들이라 그래도 파렴치한 짓을 한다면 당연히 제 편에 서주실 분이었거든요. 늘 당신 아들보다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호언장담하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보다 자식이 먼저일 텐데 너무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아유, 어떻게 된 게 병원에 지보다 더 오래 있는 것 같아. 나이 들면 이렇게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치료하고 하셔야 저희랑 계속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죠. 이번에 치료 잘 받으시고 겨울에 우리 온천 여행 한번 가요. 저희 시어머니가 신경통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우리 시어머니를 물심양면으로 보살폈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건데도 들여다보기는커녕 들여다봤다가도 대충 있다가 가기만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검사를 하시는 날은 꼭 오라고 해서 그 인간이 제 손에 붙들려 왔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검사실에 들어가시고 났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어머니 사실 만큼 사셨다고 생각해. 어머니도 이렇게 사시는 거 괴롭지 않겠어?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지.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하는 남편 입을 탁 때렸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혹여나 우리 어머니가 들으셨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시어머니가 검사를 받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둘이 하는 이야기 들었다. 내가 혹시 짐이 되는 거면 요양원에 보내도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했죠.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들보다 제가 더 자식 같다고. 자식이 남보다 못한 것 같다고. 당신 아들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면서 치를 떠셨죠. 그러니 이번 일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칠순잔치에 지가 바람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셨겠냐고요. 영아 너 뭐하니? 다 녹음해. 이 망할 놈들 이거 내가 건물 다 영아한테 줄 거야.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그 건물 다 준다. 엄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 이래 정말? 내 건물을 엄마가 왜 마음대로 저 여자한테 주겠다고 하시냐고.
그게 왜 네 건물이냐?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다 내 건물이지. 내 건물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당장에 녹음 똑바로 하라고 하셔서 정확히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당신 아들에게 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자기 엄마한테 연을 끊자는 말을 들은 남편은 지 나름대로 충격받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놈한테 한 방 더 먹였습니다. 나 역시도 너랑은 끝낼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너 저 여자랑 네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 찍었지? 그래, 우리 여기서 끝내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 시어머니는 그 난리 난 상황에 칠순잔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님들한테는 자식 잘못 키워서 정말 죄송하고 못 볼 걸 보여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서는 자리를 떠나셨어요. 손님들도 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며 벗어났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랑 남편 상간녀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서 상간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너 이제 큰일 났다. 나한테 그렇게 원장님이라고 여시짓하고 임자 있는 남자한테 가서 여시짓하고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네가 만나는 그 남자 와이프가 너 고소한다더라. 너도 참 대단하다. 임자 있는 남자만 골라서 만나는 게 취미야? 김 사장 말이야. 네가 김 사장 세컨드로 2년 넘게 첩질해온 거 그건 몰랐을까 봐. 그런데 하다 이제는 내 남편까지? 넌 무슨 유부남만 꼬시고 다니냐? 첩질하는 게 취미냐고? 저 인간? 저거 이제 내가 개털 만드는 거 순식간이거든.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울지는 참 궁금하다. 맞아요. 남편 상간녀는 저희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제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분노가 얼마나 치솟았을지 예상 가시죠? 저는 사람을 붙여서 모은 그 불륜 증거를 상간녀의 또 다른 남자, 상간녀가 원래부터 세컨으로 있는 그 남자의 와이프한테 보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와이프 역시 이혼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여자 남편이 붙잡았죠. 대신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자기 와이프 집안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사업한 거였거든요. 그 돈으로 자기 돈 많다고 떵떵거리며 제 남편 사업에 투자를 했던 거고요. 물론 그때는 몰랐겠죠. 제 남편 놈이 지 세컨드와 바람 피울 거라는 것이 말이에요.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아유 참 더러웠습니다. 너 표정 보니까 김 사장한테 말 못 들었구나. 김 사장이 너한테 연락할 거야. 헤어지자고. 그 인간 자기 와이프 앞에서 너 다신 안 만나겠다. 네 집 얻어준 거 바로 빼겠다 각섰었거든. 그 집 사모님이 나한테 말해주더라. 아차차. 그리고 너 상간녀로 고소하는 거 제대로 할 거래. 너 아주 파산시킬 거라던데. 상간녀나 제 남편 놈이나 둘 다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거죠. 저 남편 놈한테 제가 연결시켜줬던 투자자들한테도 그 인간이 제 뒤에서 바람 피운 거 다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놈한테 등 돌리는 투자자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놈은 개털이 되었지만 저는 아니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건물을 세 채나 다 가져가라고 하셨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염치가 있죠. 저희 시어머니 덕에 이혼도 안전하게 하고 재산도 챙기게 되었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일 몫이 좋고 값이 좋은 건물을 드리고서는 제가 나머지 두 채를 갖는 걸로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렸거든요. 꼭 받아달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 뜻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을 지나 이혼 판결을 받던 그날은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개털이 되었다는 걸 공표하는 날이었어요. 그 인간 저한테 건물 하나만이라도 자기 달라고 절절 기는 거 꺼지라고 하고서 뒤돌아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한테 건물 한 채 드린 거 그걸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싶었죠. 뭐 제가 아는 시어머니 성격상 절대 안 주실 것 같았지만요. 그걸 전 남편도 알았던 건지 상간녀랑 같이 법원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이 여자 배부른 거 안 보여? 영아야, 조만간 애 태어나. 아이가 곧 나올 텐데 이렇게 개털로 우리가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줘라, 어? 왜 개털이 되지? 일을 해. 예전에 너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사지육신 멀쩡한데 돈 못 벌 게 어딨어? 네가 지금 뭔가를 착각하나 본데 네 원래 위치는 거기였거든? 여기까지 올라온 건 다 내 덕이었고 어떻게 하니?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아봐.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저 대화가 제가 전 남편과 그 상간녀 얼굴을 본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의 전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자기 아들과 정말로 연을 끊어버리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네요. 저는 전 시어머니를 통해 받은 두 채의 건물이 있기에 미용실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지금도 전 시어머니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지내요. 이따금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면 제가 가끔 가고는 하거든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이라는 놈은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인다고 전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나저나 참 희한하죠. 시어머니로 만났던 그분이 저한테 어머니가 되어 주셨고 그분의 친아들이었던 놈은 인간 말종짓을 해서 천륜이 끊기다니 말이에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제 삶은 여기까지예요. 제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 사는 거 참 다이내믹하죠. 여러분의 삶은 저와 다르게 평화롭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글을 닫을게요. 오늘 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